안녕하세요. 황풍년입니다. 오늘 제가 전라도 음식 이야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 제목을 제가 전라도 음식 이야기가 더 맛있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제가 2010년 정도, 그래서 한 5년 동안 전라도를 다니면서 전라도 어머니들의 그 밥상 이야기를 이렇게 취재해서 제철에 그 식재료를 만들어서 자식들을 이렇게 먹였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출판사가 27개를 뽑아가지고 풍년식탐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음식과 관련해서는 굉장한 그 많은 컨텐츠가 있고 많은 그림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내린 그 결론은 역시 전라도의 음식은 이야기에 있다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그 5년 동안 이렇게 음식 취재 다니면서 그 저랑 같이 갔던 그 사진 기자 중에서 이건 우리 최성욱 선생님 찍은 사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전라도 음식 이야기를 그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어서 음식 이야기 할 때 항상 이 이야기를 먼저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사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반지락 음식을 취재하러 간 거거든요, 부안에. 그런데 이 색감하며 그다음에 여기 음식들이 백합찜도 있고 백합 구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콩나물 잡채도 들어 있고요. 여기 조구도 있고, 여기 또 이 전은 이제 파하고 바지락 넣어서 하는 거고, 여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밥이 있는데 여기 야채하고 여기 죽이네요. 바지락 죽입니다. 죽이 있는데 옆에 또 그 떡국도 있어요. 이 떡국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취재를 갔을 때 좀 이렇게 부안이니까 광주에서 좀 빨리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음식을 차려주기 전에 밥 안 먹었을 거라고 얼른 요기라고 그냥 후딱 이렇게 떡국까지 끓여주시더라고요. 이 지금 밥상 안에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연민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 생전 처음 본 그런 그 젊은 사람들을 아들처럼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도 들어있고, 또 이 밥상 안에 들어있는 그 식재료마다의 또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색감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근데 이 음식상을 차리는데 불과 하여튼 뚝딱 차리셨어요. 어머니가 아마 박복이민 어머니인가. 근데 불을 이렇게 3개를 이렇게 켜놓고 조리를 막 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양손을 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뚝딱 차리는 그런 참 신기한 밥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음식은 보통 사람들이 음식은 문화의 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음식을 문화의 꽃이라고 할까? 문화라면은 얼마나 많은 장르가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노래도 있고, 그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음식을 문화의 꽃이라고 할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음식이라는 것이 모든 인류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뭔가 경험을 축적해 가면서 발전시켜 온 어떤 단 하나의 아이템 같은 거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모두 다 갓난 아이들만 빼고 자기가 뭔가를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부터서 음식에 대해서는 궁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오늘 아침에 밥 먹을 때 집에서 만든 이렇게 요구르트가 이렇게 조그마한 게 나왔는데, 요구르트를 먹을 때 항상 생각하죠. 하면서 오늘은 요구르트에다가 그냥 요구르트를 그냥 떠 먹을까, 아니면 뭐 꿀을 넣어서 먹을까, 아니면 다른 잼을 넣어서 먹을까, 이런 궁리를 하거든요. 조그만 아이가 라면을 끓일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서 라면을 끓일 때도
고민을 해요. 항상 궁리를 합니다. 오늘 라면 끓일 때 물을 먼저 끓인 다음에 나중에 면을 넣고 스프를 넣을까, 아니면은 스프를 먼저 넣고 그러니까 달걀 하나만 깨서 넣어도 달걀을 그냥 퐁당 넣을까, 아니면 저어 넣을까, 중간에 넣을까, 마지막에 넣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음식 이야기를 찾아다니면서 내린 결론은, 사람들은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음식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최첨단으로 발전시켜 온 그 수많은 문명의 산물 중에서 가장 첨단이고 가장 발달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로켓이나 스마트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삼시세끼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밥상이다라고 보면 저는 맞다. 그래서 음식이 바로 인류가 만든 어떤 문화의 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음식에 대한 궁리를 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고향이 이제 전라도 순천인데, 그 생선탕이나 이렇게 약간 비릿한 걸 먹을 때 젠피라는 것을 먹습니다. 전라도 안에서도 젠피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산초나 후추 같은 것을 먹어도 젠피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순천, 또 뭐 구례, 곡성, 그다음에 저쪽으로 진주, 함양, 이런 지리산권에서 주로 젠피라는 향신료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화장품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뭐 질색, 팔색 해요. 그런데 이 추어탕 같은 거, 민물탕 끓일 때 젠피 꼭 들어갑니다. 근데 젠피를 보면요, 이 나무에 열매가 조그만씩 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갈아서 만든 그런 그 향신료가 아니에요. 그 열매 말고 열매를 싸고 있는 이 껍데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뭐랄까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어떤 것을 저것은 먹을 수 있을까? 저것은 저렇게 딱딱한데 저건 어떻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까? 저걸 먹어도 되나? 저건 독성이 있어. 저거 먹으면 죽는데? 막 그런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와 이런 것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정해졌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걸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의 꽃이다. 뭐 조리법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것을 데펴서 먹는 방식만 해도, 따뜻하게 먹는 방식만 해도, 일단 끓이고 찌고 삶고 또 토렴하는 방식도 있고, 또 이 데우기도 하고 물만 부어가지고 데치기도 하고 볶고 끓이고 튀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 지역은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라도가 사람들이 한국 안에서 전라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건 다 놔두고, 그래 전라도는 음식 하나는 좋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음식을 인정하거든요. 저는 그게 전라도의 문화를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년 가까이 이제 햇수로 5년 동안 이렇게 그 음식 이야기를 취재하러 다니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음식이라는 것은 특히 전라도는 정말 천차만별, 무궁무진한 그런 물산 자체가 그렇게 풍부하다. 다른 어떤 지역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다양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연환경으로 따지면 전라도는 한국 안에서만 보더라도, 또는 세계하고 비교해서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자연환경에 기대어서 사는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종류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전라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산과 들과 강과 바다와 갯벌과 섬과, 정말 여기 안 적어놨는데 호수, 그 자연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자연의 종류를 다 이 전라도 안에서 누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그 다양한 그 자연 환경과 부대끼면서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그 다양한 환경과 부대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 자체가 차별적이다. 그래서 전라도 음식의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상을 차리면 가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걸다라고 이야기해요. 걸다. 참 걸다. 걸게 차렸다.
많이 차렸다. 근데 많은 게 양이 많다기보다는 그 종류 자체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여기가 뭔가 끊임없이 먹을거리를 생산해내는 곳이기 때문에 푸지다. 양도 많고 종류도 많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풍년 식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연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탐구하는 음식을 탐하는 그런 내용도 그런 마음도 담아있지만 이중적으로 음식 이야기, 음식을 추적하는 탐구하는 그런 그렇게 연재를 했고요. 또 이야기의 구성 자체가 일단은 그 제철의 음식, 그 다음에 거기 어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소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홍어 같으면은 흑산도 가서 또는 영산포 가서 이렇게 장소성을 또 중요시했고요. 그다음 식재료와 관련해서도 그 우리 어머니들이 식재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장만하는지 이런 것을 또 들여다봤고 또 음식에 얽힌 어떤 그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들의 인생을 조금 엿보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지 정신 이런 그래서 전라도만의 어떤 음식 컨텐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또 보편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했고요. 또 특히 이제 음식과 관련한 그 풍부한 말들, 전라도의 말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원문 그대로 이렇게 받아 적어서 수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 장숙은 번안면에 그 80이 넘은 이제 90 다 돼가는 어머니의 손인데 이 사진이 되게 전라도닷컴에서 찍었던 사진 중에서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어머니가 쥐고 있는 그게 이제 그 벽시거든요. 벽시. 귀신 신나락 까문다 할 때 신나락이거든요. 근데 이 손톱을 한번 보세요. 손톱이 정말 완전히 때가 끼고 나달나달해지고 이 손등이나 이런 것은 나무 든 것처럼 정말 딱딱해지고 근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꽉 쥐고 있는 이 벽시 그러니까 이 상징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쌀밥 먹고 사는 그 전라도 사람들 또는 쌀밥 먹고 사는 한국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손에서부터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 손에서 비롯됐다.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고 전라도가 그만큼 아까 그 풍부한 물산 특히 식량을 이렇게 생산해서 보급하는 조선의 곳간이다. 한국의 곳간이다. 그래서 물산도 풍부하고 또 다양한 문화예술을 꼽힐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이제 동기가 하나 있어요. 그동안 이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좀 이렇게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였다면 또 어떤 종갓집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이 또 화제가 되기도 하고 또 궁중 음식 같은 거.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세계적인 요리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면서 뭐 이렇게 이태리나 프랑스에서 공부해갖고 왔다는 셰프들의 음식 이야기 또 그 음식 이야기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이렇게 또 쿡방 같은 거 먹방, 쿡방 뭐 여러 가지 음식 이야기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잡지를 통해서 음식을 소개하는 그렇게 오랫동안 소개를 해왔어요. 뭐 어디 가면 어떤 식당에 뭐가 맛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왔는데 그런 음식 소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음식점은 이렇게 처음에 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가면 그 맛을 유지할 수 없다든가 또는 서비스가 또 불친절해진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어떤 음식점은 그 어머니가 있을 때는 정말 딱 그 맛이 제대로 났는데 그 대를 물려가면서 이상하게 이제 변질됐다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록해서 독자에게 준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커서 한동안 음식 이야기를 이렇게 연재를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겨울이었는데 겨울인데 밤에 서울에서 독자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 잡지 너무 재밌게 본다. 그런데 아니 전라도 하면 편집장님 전라도 하면 뭡니까? 뭐가 유명해요? 아니 뭐 음식이 좋죠.
아니 근데 지금 음식 이야기를 안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 음식 이야기 안 하는 전라도 잡지가 말이 됩니까 이것이?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고향이 그 하동 화계인데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 그 화계장이 이렇게 열리면 겨울이면은 그 광양 쪽에서 이 섬진강을 건너와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김을 이렇게 팔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물김을 그 화계 사람들이 물김을 사다가 그걸 이렇게 끓여 먹어서 김국에 대한 그 향수가 아니 화계가 김 나는 데도 아닌데 김 산지도 아닌데 김국에 대한 향수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이라는 것이 국을 끓일 때 뭐 이렇게 말려가지고 오는 그 김을 이렇게 약간 뽀사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김국도 끓이지만 실제로 원단의 김국은 그 물김을 갖다가 이제 그 끓이는 거거든요. 약간 매생이하고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 김국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그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반성을 하고 그래 음식 이야기를 해야지 음식 이야기를 안 하면 되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렇게 기자들이랑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음식 이야기를 이렇게 취재를 다니려고 보니까 저희 기자가 이제 저랑 같은 동지들이 3명 이렇게 있는데 두 사람에 한 사람은 거의 고기, 생선 일체 못 먹는 사람이고 아니 둘 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편집장이 저한테 뭐 고기도 먹어야 되고 회도 먹어야 되고 한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전라도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이야기가 식탐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도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에 대한 그런 뭐 취재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결국은 이야기구나 했던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 강진에 가면 다산 정약용을 매우 유명한 또 위대한 학자로서 추앙을 하고 다산 정약용의 유적이나 이런 걸 발굴해서 관광지로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음식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다산 정약용이 유배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자기 생계를 꾸려 나갔잖아요. 그 유배 18년을 이렇게. 근데 다산의 제자 중에서 이제 황상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제 근데 그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아욱국을 스승이 이렇게 가정방문,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방문 왔을 때 자기가 이렇게 손수 재배한 아욱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된장 풀어서 아욱국을 끓였다는 그런 사연이 있어요. 유명한 사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서울, 뭐 부산 이렇게 그 화가들, 작가들하고 같이 답사를 한번 강진으로 갔었는데 그때 처음에 도착한 게 그 주막집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주막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사람들한테 메뉴가 2개예요. 하나는 아욱국하고 하나는 매생이국 2개가 있는 거예요. 매생이는 아시다시피 겨울에 나오는 그런 해초잖아요. 그래서 매생이국은 겨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제철에.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냉장, 냉동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겨울에 매생이를 다 채취해가지고 다 보관했다가 여름에도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별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한 20여 명 되는 사람들한테 자, 아욱국하고 매생국이 2개가 있는데 뭘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서울이나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왔으니까 매생국을 먹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매생이라고 다 거의 다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문이 이제 주방으로 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제가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2차 대차 해가지고 제자가 선수 재배한 아욱으로 스승한테 이렇게 아욱국을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 드시랍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아욱국을 신청한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다고 200 몇 년 전에 아욱국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그것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감이
200몇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음식과 음식 이야기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고요. 그때 이제 또 제가 하나 제 인생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어떤 깨우침 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첫날 그 작가들이랑 같이 가서 잠을 잤을 때 저는 그 다산초당 쪽에 있는 그 시설에서 자지 않고 친구가 있는데, 윤정현이라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윤정현 시인이 해남 윤씨 그 종가 명발당이라는 고택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서 제가 이제 윤정현 시인 집에서 같이 잤어요. 거의 밤 12시, 1시 넘어서까지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자리가 이제 달라서 그랬는지 새벽에 제가 잠을 깼어요. 그래서 한 6시 이즈음 해가지고 명발당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고사슬 이렇게 걷는데,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완전히 이렇게 90도로 허리가 꺾어진 어머니 한 분이 이렇게 유모차를 밀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가서 인사를 드렸죠. 어머니 어디 댕겨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밭에, 그래요. 그래서 대치나 이렇게 보니까 이 유모차, 여러분 아시죠? 유모차라는 것이 손주들 다 키워내고 나중에 다 거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유모차 안에 이렇게 보니까 호명이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밭두둑에서 땄는지 이렇게 조만한 호박도 이렇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저를 보고 그래요. 근데 어디 살아?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 이사 왔는지 알고, 그래서 아니 어머니 제가 어디 산 것이 아니라 그 정현이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고사슬 돌고 와가지고 다시 명발당 마루에 딱 앉아 있는데, 좀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그 명발당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모차를 밀고. 그래서 분명히 집에 가셨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머니 왜 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것 좀 먹어봐라고. 그래서 보니까 유모차이가 아주 잘 익은 그 묵은지 한 보시기하고, 마치 이제 막 담은 것처럼 보이는 깻잎 이렇게 그걸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뭉클하죠. 생전 처음 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연로하신 분이 다시 그 오동기를 되짚어 와가지고 그걸 가져왔다는 게, 저는 사실 그런 어르신들이야말로 천연 기념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책에도 나중에 그런 얘기도 썼습니다만은, 도시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심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감동을 했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가셔버리면 누가 갖고 왔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어머니 그럼 누가 왔다 갔다 그럴게라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귤동떡이라고 말아. 근데 제가요 그 귤동이라는 말에 이렇게 딱 뭔가 죽비로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귤동 어머니들은 다 자기 친정으로 태코를 만든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귤동 마을에서 이쪽으로 시집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명발당에 있는 동네로. 그래서 이제 귤동떡인 것이죠. 근데 그 귤동이라는 마을은 어디냐면, 다산정약용이 원래 처음에 읍에서 이제 유배 생활 시작했다가 다시 이제 입에해가지고 옮겨온 곳이 만덕산이는 그 다산초당이잖아요. 그 만덕산을 끼고 있는 마을이 귤동 마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조선 최고의 인문학자, 그 천재인 다산정약용, 옛날에 그 귤동 마을에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인정을 베푸는 어머니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다산정약용을 이렇게 보살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또 집에서 기거하면서 글을 쓰고 책을 만들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는 음식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에 대한 각성 같은 것을 제가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제 그 진행을 하자면, 다산 정약용은 1800년에 정조가 죽고 나서 말하자면 천주쟁이들, 남인들을 다 숙청할 때 겨우 이제 나는 천주쟁이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면서 이렇게 유배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약전 형과 같이 이렇게 유배로 왔다가 나주에서 헤어져서, 형은 흑산도라고 자기는 강진 땅에 도착한 게 아마 1801년 음력으로 11월 말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죽을 때까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형은 아시다시피 자산후보를 썼죠. 거기 흑산도에 가서. 동생은 강진 땅에 도착했는데, 강진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춥고 배고프고 완전히 몸이 나달나달 된 그런 그 유배객 정약용을 읍성 안에서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읍성 안에서는 거처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성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어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지 이제 정착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도와준 사람이 주막집 노파인 것이죠. 그 주막집 노파는 신분사회의 최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진 읍성 안에서 다산을 받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다산 정약용이 말하자면 천주쟁이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랄까, 뭐 극렬, 좌빨, 빨갱이, 혹시라도 도와주면 이게 사상범, 자기한테 이렇게 해가 끼칠까 봐서 무서워서 다 밀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권력, 조그마한 벼슬,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뭐랄까 그 재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상범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주막집 노파는 그냥 이 사람이 뭐 임금의 총애를 받았던 엄청난 권력자 또는 천재적인 학자,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해배돼서 갔을 때 자기한테 뭘 도와줄, 뭔가 그 보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오로지 아주 공경에 찬 인간,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주막집 노파와 같이 인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따뜻한 인정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서민, 백성의 정신, 이런 마음, 이런 것이야말로 다산의 어떤 업적을 만들겠던 바탕이 됐다. 그때 그렇게 보살펴줬던 그 사람이 그 추운 겨울에 떨고 배고팠을 때 그 주막집 복록방에 들어앉혀서 국밥을 말아줄 때 그 국밥 한 그릇, 이런 것이 정말 역사를 만드는 음식이 아니었겠느냐.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이렇게 역사에서 복원시켜내야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삶과, 또 그렇게 어떤 소박한 음식 한 그릇, 또 뭔가 김치 한 보씩이 여기에 담긴 어떤 위대한 철학, 공동체의 정신 같은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강진에서 귤동떡 어머니가 저한테 주었던 그런 그 김치, 그런 이야기에서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까지 유추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음식 이야기를 할 때, 또는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할 때, 이렇게 비어있는 곳,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수많은 보통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왔다,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타지역 사람들하고 또는 전라도 음식을 먹을지 아느냐 못하느냐를 구분할 때 되게 흔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이제 홍해 묵을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해는 이제 홍어인데 삭힌 홍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꼬막은 까먹어 봤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꼬막은 벌교 꼬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낙지는 씹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발낙지 생으로 먹었지 않아, 이런 얘기죠. 이 세 가지를 주로 이렇게 많이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결론적으로는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엄청난 식재료와 그 아주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막 음식 하는 사람의 온갖 그 재주와 또 우리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의 진미가. 근데 여기서 삭힌 홍어와 그 다음에 꼬마, 그것도 그냥 데치다시피 살짝 삶은 꼬막이죠. 그리고 낙지, 세발낙지, 생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기술이나 이런 게 거의 들어가 있지 않는 이 세 가지를 전라도 사람들이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고 타 지역 사람들하고 구분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왜 이럴까라는 그런 그 의문을 저는 좀 품어봤어요. 홍해도 자연 그대로나 마찬가지죠. 삭힌 상태니까. 또 꼬막은 거의 그냥 물에다가 끓이는 건데 아마 거기다 넣는다면 마늘이나 좀 조사가지고 넣지 다른 가미가 없어요. 낙지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생으로 먹는 거니까. 근데 이것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라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내미는 음식 세 가지는 가장 자연에 가깝거나 자연 그 자체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아무리 인간이 뭔가를 온갖 기술로 이렇게 해도 결국은 가장 어떻게 보면 맛있는 것, 가장 좋은 음식은 자연에 가까운 것이다. 자연의 중요성 같은 것을 저는 여기서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 홍해나 꼬막과 낙자는 압도적으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어떤 음식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자연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대표적인 음식이구나, 지역에. 그 이제 압도적인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송수건 선생님은, 돌아가신 우리 송수건 시인께서는 전라도 음식에는 개미가 있더라라는 그런 그 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식탁의 3요소는 맛과 메시지, 정서인데 자산어보의 물목이 없으면 남도의 식탁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외지인을 구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홍어, 세발낙지, 참꼬막을 보면 안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맛의 발전은 삭힘, 즉 발효, 숙성법, 어떤 조장의 기술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주 가면 뭐 어팔진미, 소팔진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중에서 8가지 가장 맛있는 거, 그다음 소팔, 그 나물류로 맛있는 거 이런. 근데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자세해요. 어느 지역의 어느 꼴짝에서 나는 미나리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어디 뭐 신안 민어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어느 지역에서 나는 거기서만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식이 어디가 똑같은 배추인데 어디가 맛있다 하는 것은 거기가 어떤 특별한 그 자연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맥락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해주반, 통연반과 함께 나주반이라는 밥상이 이름 난 것도 이기 때문이다. 이게 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나주는 전라도의 어떤 풍부한 물상과 그 산의 진미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전라도의 대표 도시니까 나주반. 그리고 실제로 나주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물산이 집산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음식이 이제 다른 곳에서 훨씬 더 풍부했으니까 나주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라도 음식에는 개미가 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만났던 음식과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연의 맛. 첫 번째 제가 김국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독자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겨울에 김국을 어디서
어디서 그 김국을 끓여내는 걸 취재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광양 태인도가 우리나라 김의 시베지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태인도가 완전히 광양제철하고 맞바꿔져가지고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조선을 아주 샅샅이 다 뒤지고 조사를 다 하고, 우리들의 기록도 이 일본인들이 다 뭐 연구하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에서 무엇을 뺏어갈까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입니다. 김. 지금 일본도 김을 상당히 많이 하지만 우리 조선의 김을 따라갈 수가 없죠. 처음에 그 조선에 왔던 그 일본인들이 태인도 김을 이렇게 먹어보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 매료돼서 태인도가 작은 섬이니까 이제 소량으로 나잖아요. 그래서 태인도 김을 가장 대량으로 태인도 김처럼 만들 수 있는 곳을 전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완도가 최적지였다 그래요. 그래서 완도에 김의 생산 단지를 만드는 것이죠. 완도를. 그래서 오늘날까지 완도가 이제 완전히 김의 고장인데, 그래서 이제 태인도 김 대신 완도의 김국을 이렇게 취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제철의 음식일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물김은 산지에서 조금만 지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 서울에 안가가 있어서는 아주 이렇게 맛있는 물김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철 음식이고 산지에서 가까운 그런 그 자연하고 가장 가까운 맛이 바로 이렇게 김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그 뭔가를 넣지 않아요. 근데 이 김국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산지에서 이렇게 막 김을 생산할 때 어민들이 엄청 막 힘들고 또 바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어느 철에만 하는 작업이라는 것은 시간이 막 이렇게 급박하니까. 그래서 그 김 채취하는 작업도 가보면은 그 김이라는 것이 이렇게 김발이 물에 찰랑찰랑 할 때 이렇게 채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일을 하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 김국은 순식간에 끓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일을 하다가 그 물김 갖다가 그 다음에 그 굴하고 같이 그냥,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 뭐 조미나 이런 것보다는 그 제철에 나는 물김하고 그 다음에 그 순식간에 끓여내는 그런 제철 음식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막 한 그릇씩 먹고 몸을 뜨뜻하게 데피고 힘을 내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철 음식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 이거 이제 머위인데 머구대죠. 전라도 말로 머구대인데, 머구대를 이렇게 봄나물 전으로 지져내는 건데, 이것은 남원 산동면에서 그분이 이렇게 해주는 건데, 저는 사실 봄나물을 이렇게 전부 다 전으로 뭐든 이렇게 붙여서 너무나 그 식감도 좋고, 여기 밀가루가 여기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묽은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아주 살짝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름에 튀긴 거거든요. 그렇게 먹는 그 산나물 머우전 이런 거 저는 사실 처음 먹어봤어요. 거기서 이렇게 자연의 제철 음식 그때 나는 것도 이렇게 맛있다 이런. 그리고 이제 영광 봄나물 이야기는 제가 뒤에 조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주에서는 그 쑥버물이 쑥버물 그 봄에 쑥 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목포에서는 민어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생산지 또는 아주 가까운 것에서 제철 음식. 그 제철 음식 가운데서 역시 봄이면은 그 봄나물을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 그 영광의 그 안영래 어머니의 봄나물 취재를 가가지고요. 저는 매번 다 그랬지만 우리 어머니들의 어떤 그 지혜랄까, 그 다음에 그 오랜 세월 속에서 뭔가 체득해 버리는 어떤 음식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 같은 것을 이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랑 같이 그 마을 뒤로
들을 걸어서 산을 같이 가면서 어머니가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저것은 캐서 먹고 저것은 너무 많이 예를 들면 너무 많이 커가지고 못 먹고 저것은 먹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좀 질기고 막 이런 것이 아니 정말 무슨 생물학 박사도 아니고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그 나무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 마치 그 어머니의 입으로 하는 레시피처럼 이렇게 좀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연에서 나는 그 봄에 그 자연에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올 때까지 인간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을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많은 그 연구를 했을까. 그리고 양념 하나를 넣어도 그냥 다 우리 같은 사람 눈에는 뭐 그것도 푸성기 저것도 푸성기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은 소금을 어떤 것은 조선가장을 넣고 어떤 건 초무침을 하고 이런 것을 너무 순식간에 가려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나물은 좀 센 불에 확 해가지고 더 많이 데쳐내야 되고 어떤 것은 살짝 그냥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게 너무 능수능란 자유자재예요. 저는 세상에 어떤 셰프보다도 이 어머니들이 정말 대단한 셰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마른치. 그때 어머니가 마른치도 해주고 뭐 생치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이 몇 가지만 제가 레시피처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른치는 냄비에 마른치를 넣고 쌀뜨물을 살짝 끼얹는다. 참기름을 또로록 붓고 구운 소금을 좀 치고 가스불에 올린다. 들깨가루를 넣어야만 나지. 생치나물은 데쳐서 먹는 뒤 이것은 마른 나물이라 익혀서 먹어야 돼. 들깨가루를 흩쳐 뿌리고 다진 마늘을 넣고 대작거린다. 자작자작 물기가 바듯하게 잦아들 때까지 졸인다. 나물이 질긴 듯 하지만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난다. 참기름을 넣고 들깨가루를 넣고 끓여. 젊은 사람들은 그도 않으려고 한뒤 시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가.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런 그 어머니들의 음식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어머니들의 말씀 그대로 약간 레시피처럼 이렇게 기록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요. 젊은 사람들은 그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서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자연과 부대끼면서 식재료를 만들어서 자식들에 먹였던 이런 음식들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웰빙, 영양식 이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라지면 정말 나중에는 뭐 마늘 하나, 나물 하나 묻힐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 어머니 나물 하나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음식 책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집주잎이라는 나물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집주잎이 뭔지를. 비비추입니다. 비비추. 이 집주라고 하는 그 뭐랄까 지역말을 쓰는 곳이 또 지역말이라는 거 그래요. 이게 영광의 어머니만 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막 집주잎이 뭔지를 찾다 보니까 경상도 어디에서도 집주라고 쓰더라고요. 또.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나중에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집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탈탈 털어 양푼에 넣고 참기름 몇 방울을 떨친다. 이 통깨를 호보간이 치고 다진 마늘을 비볐는다. 이게 어떤 것은 이렇게 갈아진 뭐 이렇게 깨지만 또 이건 또 통깨죠. 그다음에 쪽파를 쫑쫑 썰어서 한 움큼을 넣고 구운 소금을 흩뿌린 뒤 조물조물 묻힌다. 간장을 치기도 하는 뒤 국물 나온 게 소금을 쳐. 간을 봐야지. 쌉쌀하지. 쌉싸름해. 순식간에 두 번째가 완성해. 이게 이제 두 번째. 어머니가 정말 막 순식간에 나물을 다 만드시거든요. 예, 지금 사람들은 쓰면 설탕을 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은 음식이 아니에요. 쓰면 쓴 대로 먹어야 음식이지. 예, 맛난 음식만큼 지당하신 말씀을 절묘한 양념처럼 떨군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근데 이게 쓰면 쓴 대로 먹어야지 음식이라는 것이. 이런 게 다 이제 음식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분이나 음식의 성질, 그 음식 속에서 자연이 품고 있었던 기나 영양소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이 어머니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원추리 물기를 빼고 털어 넣은 뒤 참기름을 넣고 통깨를 헛친다. 다진 마늘과 구운 소금을 조금 넣고 조물조물 비빈다. 이렇게 해서 묵어 고춧가루를 조금 넣고 이번 이제 고춧가루를 넣죠. 요걸 넣으면 독특한 향이 나오더라고. 아주 살짝만 뿌려요. 하얀 줄기 부분이 씹으면 씹을수록 사각사각 경쾌한 식감을 주고 달콤한 뒷맛을 남긴다. 원추리 나물, 원추리 노고단에 가면 이쁘게 피기만 하는 것을 보실 텐데 원추리 나물 정말 봄에 대단한 그 뭐랄까 그 풍미를 주는 나물이거든요. 원추리 나물 되게 맛있습니다. 이거 민들레, 이 민들레는 앞에 거하고 달리 이 새콤 달콤하게 무채돼 이렇게. 민들레는 풀어 헤치면 막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세부세 가위질을 하고 그 다음에 텁텁한 초고추장을 툭툭 떨치고 매실에다 감식초를 붓고 고추장을 이겨갖고 넣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째 왔는데요. 굉장히 같은 나물인 것 같지만 다 이렇게 조리법이 달라요. 아까 막 순식간에 이렇게 조리를 달리 해냅니다. 보세요. 이게 그 원추리에는 쪽파를, 민들레에는 참기름을 넣지 않는다. 초치는 것은 기름을 안 친다. 그러니까 안 쓴다. 이 초고추장 하는 것은. 왜냐하면 초에서 향이 나오니까. 민들레, 그다음 통깨를 뿌린 뒤 쪼물쪼물 세다 쉽게 문지른다. 저도 사실은 어떤 세게 문지르는 것은 조물조물 안 하고 쪼물쪼물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독하지요. 그런 게 더 세게 문질러. 이렇게. 이 맛은 첫 맛은 시큼한데 쫄깃쫄깃 씹히면서 쌉스름한 맛이 아주 길게 끌린다. 이게 민들레고요. 그 다음에 머위, 된장을 비벼 넣고 다진 마늘과 쪽파를 넣고 고춧가루를 슬쩍슬쩍 껴넣고 통깨를 훅훅 소리나게 뿌리고 이런 얘기들. 여기 어머니 말씀에는요. 된장으로 한 것은 소금을 안 넣고 간을 하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된장 맛이 풍성하고 머위 나물은 부드러운 감촉이 민들레의 어떤 쫄깃쫄깃한 거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대비되고, 그 다음에 곰반부리 같은 거, 이게 이제 도시 사는 보통 사람들은 뭐 이런 것을 먹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근데 곰반부리, 이것은 장으로 무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선 간장을 좀 찌끌고, 통깨를 헛치고, 참기름을 쪼로로 아주 길게 딸고, 이게 이제 이 어머니가 그래요. 이건 밭나물이라 향이 더 약한게 간장을 넣어야 해. 취향에 따라서 된장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간장으로 무쳐. 다 나물 하나하나가 다 속성이 다르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양념을 넣는 것도 다른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쑥부쟁이 이 이야기 여기. 양념 조절을 잘해야 돼. 양이 적은지다. 이 쑥부쟁이가 제가 같이 어머니랑 채취를 해보니까 봄에 의외로 쑥부쟁이가 다른 나물에 비해서 들판에 적더라고요. 이게 제가 쑥부쟁이를 좋아하는데 이 화순장이나 순창장 같은 데 제가 가서 쑥부쟁이 봄이면은 사러 가거든요. 확실히 쑥부쟁이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먼저 오늘 농약을 많이 쳐서 그런가. 하여튼 쑥부쟁이가 없어요. 이게. 근데 어머니 말씀,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쑥부쟁이가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것은 같이 들판을 이렇게 다 다녔는데도 쑥부쟁이가 그만큼 적다라는 것을. 쑥부쟁이가 비싸요. 그러니까 장에 가보면. 그 다음에 돌나물은 생으로 먹어야 좋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음식들, 봄나물, 제철 음식, 봄나물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이제 아까 봄에 남은 산동면에 고광자 어머니의 나물전, 아까 머위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머위전뿐만 아니라 나물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여기 밀가루는 아주 슬쩍 묻히기만 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여기 어머니도 그래요. 음식은 지가 가지고 있는 맛을 먹어야지 여기서 단맛을 찾으면 안 돼요. 쓴 것은 쓰게, 덤덤한 것은 덤덤하게 먹어야죠. 안 그러면 지가 가진 영양분까지 다 파괴되거든요. 이렇게.
이 원재료를 고수하는 어머니들의 지혜였던 것이죠. 이렇게. 음식은 몸이 불러요. 봄에는 쌉스름한 맛이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덤덤한 맛이고 가을에는 칼칼한 걸 먹고 싶잖아요. 겨울에는 담백한 단맛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어머니들이 그 뭔가 뭐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어떤 자연을 대하고 식재료를 채취해서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면서 체득한 지혜와 어떤 그 제철 음식을 만드는 어떤 방식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손맛과 몸공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맹골도 미역, 섬진강 참게섭이, 임실 다슬기 회무침, 벌교 짱뚱어탕, 무저죽 이런 것들이 다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진은 진도 조도면 중에서도 맹골군도라고 하죠. 이제 무리 군자 써가지고 맹골군도 중에서도 맹골군도에는 이제 맹골도와 죽도, 각도 이 세 개의 유인섬이 사람 사는 섬이 있는데 이 섬 여기는 곽도라는 섬입니다. 그 한자로는 미역곽자를 써서 미역섬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 지금 미역이 이게 가세미역이라고 합니다. 가세미역. 저 전라도 말로 가세가 가위 아닙니까? 가위. 이 지금 맹골도 그 수역이 엄청 그 물살이 센 곳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울돌목 다음으로 맹골 그 수역이 수로가 아주 물살이 세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우리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도 맹골 수로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돌미역은 미역이 이렇게 이파리가 나부대대 막 있는데 워낙 파도가 세니까 그 이파리들이 다 쓸려 나가고 거의 줄기로만 이렇게 미역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줄기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 게 마치 가위처럼 보여서 가세미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맹골도 죽도 각도에 미역을 채취하는 그 곳을 제가 이제 2박 3일 취재를 갔었는데 미역이라는 거 우리가 집에서 끓여 먹을 때 얼마나 편하게 끓여 먹습니까? 별로 손도 안 가요. 이게 그냥 불려가지고 넣고 뭔가 간해서 끓여서 먹으면 그냥 굴 좀 넣거나 또는 뭐 고기, 소고기를 넣기도 하고 또는 또 바닷가 쪽에서는 또 해안 지역 속에서는 또 생선으로 미역국을 많이 끓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손이 별로 안 가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 맹골도 가서 취재할 때 보니까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채취하는 그런 때인데 이제 물이 이게 그 바닷일, 물일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물이 완전히 빠진 때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물이 찰박찰박할 때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물이 허리까지 찰 때 하고 이게 다 달라요. 물때가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중요합니다. 미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물이 완전히 꺼질 때는 안 되죠. 물이 상당히 허리춤까지나 이렇게 최소한 허벅지나 이런 데까지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파도가 밀려오는데 거기 그 갯바위에 발을 지탱하고 서가지고 이렇게 낫지를 이렇게 하는 작업이에요. 물이 이렇게 물때에 따라서 나가가지고 그 엄청난 그 일을 이렇게 하고 그걸 또 다 이제 모아가지고 그 벼랑 밑에서 다 작업을 해요. 그걸 모아. 그래서 그걸 망태기 담아갖고 또 한 대 모아서 그걸 또 배로 옮겨와가지고 이게 또 대부분의 그 섬에서 하는 어로 또 바닷가에서 하는 어로 작업은 다 마을 단위로 하거든요. 자기 구역이 아니라 동네 단위로 이렇게 이제 채취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동네 사람들이 다 예를 들면 뭐 10가구가 산다면 10가구당 한 명씩 나온다든가 뭐 2명씩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울력처럼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모아서 갖다가 이제 놓고 그것을 이제 다 분배를 해요. 다 분배를 해가지고 나눠갖고 그럼 나눠갖고 그냥 끝나냐? 그게 아니죠. 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럼 집에 가가지고 이만한 나무 틀에다 놓고 그걸 또 펴가지고 그래서 말리죠. 엄청난 손이 가는 작업 이게
엄청나게 손이 가는 작업. 그래서 이 손맛이라는 것이 저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손맛. 자, 두 번째 이것은 이 섬진강 그 진매마을에 김도수라는 우리 작가 시도 쓰시고 하신 오랫동안 도순회를 연재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의 이제 누나 김용순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재현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다슬기예요, 다슬기. 섬진강 그 다슬기 깨끗하고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다슬기 회무침을 해주시면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막 눈물바람으로 그리고 저도 덩달아서 울면서 그 음식 취재를 보고 먹었습니다. 근데 왜 눈물이 나냐면 원래 이 포구마을이라는 것은 바닷가 포구마을도 그렇고 그 섬진강 상류의 강마을 같은 경우도 땅떼기가 적잖아요. 특히 논이 적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쌀농사가 그렇다 치지만 옛날에는 쌀농사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간척지를 만들어서 쌀을 하려고 했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논밭이 적은 곳이니까 먹을 것이 귀하죠. 가난하죠 대부분 다. 근데 이제 그 여름에 다슬기가 여름에 많이 나니까 여름에 이제 그 어머니가 땡볕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시고 근데 이제 저녁에는 주무셔야 되는데 저녁에 다슬기 잡으러 나가시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다슬기가 밤에 이 강에 있는 이렇게 돌팍이나 이런 바위 위로 올라와요 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잡으러 가서 그래서 잠 안 주무시고 밤에 이렇게 다슬기를 잡아갖고 와서 그걸 이제 해금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된장 풀고 해서 삶아서 이제 먹을 거 귀할 때니까 다 까서 먹어요. 옛날에 우리 그 다 까서 먹어봤잖아요. 요즘에 이쑤시개로 먹죠. 지금 옛날에는 다 생자나무 가시로 다 이렇게 파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알이 굵은 거, 씨알이 굵은 것은 삶아가지고 이렇게 생자나무 가시로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잘 자란 것은 파서 먹기가 어렵잖아요. 여기는 지금 알이 굵은데 그 잘 자란 건 파서 먹기 어렵고 이미 삶아버렸으니까 강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 어머니가 이걸 버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식들은 많은데 입에 넣어줄 것은 적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것을 확독에다 간 거예요. 이렇게 확독에 갈아가지고 그걸 이제 알루미늄만 골라낸 작업. 그러니까 그걸 확독에 갈 때 이게 손을 그냥 세게 갈아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전라도 말로 진짜 뭐 다시게 인가라 접을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말하자면 이렇게 스냅을 넣어서 갈고 또 채로 쳐서 껍데기를 그 다음에 여기 주둥이에 붙어 있는 까실까실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손으로 다 찍어가지고 물에다 또 풀어서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다슬기 알맹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아버지가 막걸리 먹고 쫙씩 남기는 그 막걸리를 안 버리고 또 모아가지고 그거 이제 막걸리 식초를 만들어서 고추장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버무려서 자식들 입에 넣어주는 이렇게 가난한 어머니의 그 엄청난 그 수고로움 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음식이었습니까? 근데 그런 음식으로 자식들을 키워냈는데 그 생각을 하면 그 눈물이 나죠. 이런 음식을 먹을 때. 그때 제가 생각했거든요. 음식이라는 게 손맛이라 그러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머니들의 손에서 이렇게 뭔가 막 발효가 돼가지고 뭐가 나온다 그러는 음식의 손맛이라는 것이 우리 엄마 손에서 무슨 미온이 나온 줄 알았어요. 저는 막 음식의 손맛이라는 말은 이런 거구나. 엄청난 정성과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슬기 해무침을 눈물바람으로 재현해주면서 이렇게 입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뭐 단니, 짜니, 맛있니, 맛이 없니 그런 어떤 몸의 감각을 초월하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음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음식이 만약에 그냥 입안에서 오미를 느끼는 것이고 안에 들어가서 뱃속에 배를 채우고 또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면 음식은 물질 덩어리다. 그러나 이 김용순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 때 그 들려줬던 스토리, 그렇게 음식을 먹었을 때는 몸의 감각을 초월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에 들어있는 스토리야말로 사람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물질은 몸의 에너지를 만들고 이야기는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또 비슷한 그런 얘기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곡성에 가면 죽곡면에 한산장에 지금 이제 한산장이라는 식당을 이렇게 하셔요. 아버지 조남은 김동진 어르신이고 어머니가 박금자 어머니신데 이게 이제 참게 수제비를 그분이 하세요. 근데 어머니가 참게 수제비는 우리 집밖에 안 해. 여기 이야기가 시어머니가 90살이 다 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이빨이 없으니까 게를 확독에 갈아서 그 국물에다 밀가루 띄어서 해드렸더니 맛있다 그러더라고. 네, 참게 수제비의 역사는 그러했다. 시어른을 정성껏 봉양하던 며느리의 갸륵한 국리가 난 효도 음식이다. 그 독특한 풍미가 아름아름 주변으로 소문이 번지면서 유명해졌다. 하지만 참게 소모도 많고 만들기가 성가셔서 지금도 부탁하는 단골들만 끓여둘 뿐 메뉴판에 없다. 이런. 이제 그 어머니가 시집을 오셨는데 굉장히 시집살이가 객지에서 이제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자상하게 그 당신을 살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근데 그 섬진강변에 사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다 참게를 좋아했잖아요. 참게가 정말 엄청나게 지금 참게가 많이 이제 잡을 수가 없게 돼 있지만 이 어르신 이 아버지 김동진 어르신은 또 별명이 섬진강 물새인가 돼요. 물새. 그래가지고 섬진강에서 은어잡이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루어 낚시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일본의 뭐 낚시 채널이라는 데서 그 김동진 어르신 취재를 많이 오시고 그 섬진강에 누구나 그냥 함부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주민들 중에서 딱 그 뭐랄까 그 종류별로 하나씩만 이제 그 어로 허가를 내주는데 이 어르신이 아마 참게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이렇게 받으셨고 아들이 그 위에서 식당을 하는데 이 아들은 다슬기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그렇게 얻었어요. 어쨌든 이제 이 어머니는 그렇게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참게 수제비를 만드는 걸 저한테 이제 옛날에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주셨어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이렇게 참게를 그 이제 이빨이 없는 시어머니에게 참게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찧어서 액기스만 꽉 짜내는 거예요. 완전히 액기스만 짜내는 거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수제비를 떠서 드리는데 밀가루를 얼마나 반죽을 그냥 멍글게 했는지 반죽을 하고 나면 밀가루가 하나 뭐 티끌조차 남지 않고 완벽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루 동안 딱 숙성시켜 놔서 그걸 이렇게 똑똑똑똑 띄어가지고 조금씩 하게 그렇게 그 수제비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보풀처럼 이렇게 녹아드는 게살, 보풀 같다는 너무 부드러워서 그런 게살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 이런 음식도 영혼의 양식인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삭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삭힘과 숙성의 맛. 삭힘과 숙성의 맛이라는 것이 저는 사람의 어떤 인생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중에 이제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두 개 사진 뽑았습니다. 이게 물회입니다. 물회. 장흥 회진에 가면 그 물회가 유명하잖아요. 물회집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식당의 회가 아니라 거기 그 아버지가 이렇게
80 먹은 아버지가 지금 이제 90 넘으셨겠네.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총각대 붙어서 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놨다가 물김치하고 같이 말아서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탐방 음식집에 다니면서 아버지가 음식 해주는 것이 아마 이분이 처음이었던가, 이분이 유일했던가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물김치 다 어머니가 담아주신 거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그런 것은 그 고기를 잡거나 또는 이제 시장에 가서 가져와서 그것을 잘 갈무리해서 넣어놨다가 이분이 이제 나중에 썰어서 이렇게, 물론 그것도 배합이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게 물김치가 얼마나 사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맛이.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김치를 삭혀서 했느냐 이게 달라서 이 음식이 뭐랄까 삭힘,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인생 자체 어느 인생도 이게 삭혀진 거잖아요.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뭔가,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삭힘의 음식들은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잘 안 나오고 역시 나이를 많이 먹은 어르신들일수록 그 풍미를 제대로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삭힘하면 아까 홍해 이야기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그 홍어 애국입니다. 이게 홍어 애국. 그 화순에서 그 어머니 얼마나 진짜 그 냄새가 정말 그렇게 좀 지독하다 싶을 만큼의 그 홍해국 냄새를 제가 그때 맡았는데, 근데 그 삭혀진 홍해 애국을 먹으면서 제가 이 어머니의 인생하고 어쩌면 이렇게 닮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자식을 9을 낳고 9을 키웠어요. 30대에 또 혼자 되셔가지고 그 인생 자체가 그 엄청난 그 갓난 신고를 다 당신이 세월 속에 삭히면서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삭힌 홍어의 그 막 아모니아 그 냄새가 확 끼치고 할 때 저는 이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음식은 이 어머니의 인생하고 너무나 맞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게 동상면의 두부 이야기 이따 좀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진안의 찰밥, 김제, 쑥개떡, 이게 다 어머니들, 그 연세 드신 어머니들의 이 만든 그 음식인데, 그래 제가 이제 아까 그 개미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전라도 음식에는 개미가 있더라. 우리 송수건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하는데, 개미를 놓고 많은 그 뭐랄까 개미의 정의를 놓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뭐 어떻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어떤 분은 감이 이렇게 한자에서 왔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뭐 그러시던데, 어쨌든 개미라는 말을 전라도에서는 음식 맛의 최고로 칭찬할 때 참 개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뭐랄까 새록새록 그리워지는 감칠맛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개미는 굉장히 오래 끌리는 맛, 한번 그냥 순식간에 쌈박하고 그냥 지나가는 맛이 아니라 굉장히 깊고 오래 끌리는 감칠맛 같은 것이다. 그래서 뭔가 겉절이에서 나오는 맛이 아니라 묵은지에서 나오는 맛 같은 그런 거. 오뎅끓여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토장국 같은 깊게 우러나오는 맛 같은 건데, 그러면 그런 개미는 어디서 연원했을까? 저는 그것이 어떤 뭐랄까 숙성과 관련돼 있다. 맛이 깊으려면 세월이 있어야 되고, 그 세월 속에서 삭혀진 것들 속에서 개미가 나온다. 그래서 개미는 결국은 어떤 오래된 잘 숙성된 장의 맛에서 유래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것이 세월 속에서 이렇게 깊어진 맛이기 때문에 판소리에서 보면 식임새가 있어요. 식임새라고. 이게 이제 그늘 같은 건데, 예전에 그 우리가 서편제 보면은 그 어떤 슬픔이 배어나도록, 한이 배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해보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그렇지만 그 슬픔이 배어나도록 하는 그런, 그래서 그늘이 배어 있음으로써 노래가 완성되는 그런
그게 이제 식임새라 그러는데 판소리에서 쑥대머리 같은 거 할 때 그래요. 쑥대머리 부신형 정막 옥방에 찬 자리 할 때 찬 자리 할 때 이게 식임새거든요. 찬 할 때. 근데 이게 처음에 막 배운 사람들은 찬 이게 안 돼요. 지금 저도 지금 그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판소리 명창 중에서 박평민 선생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찬 자리, 그 찬만 3개월인가를 했다 하더라고. 찬만. 예. 얼마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장고를 칠 때 이렇게 장단을 땅, 따다닥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작대기로 오른손으로 따닥 할 때 이 따닥이 어떤 사람은 한 박에 따닥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박에 한 번, 두 번 이상 못 하거든요. 이건 전부 다 얼마나 오랫동안 숙련됐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삭혀졌는가 관계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얼마나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미라는 것과 숙성과 세월과 고난과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런 계미는 그런 데서 나온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그 다슬기 얘기했는데요. 다슬기도 종류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취재하면서 다슬기는 그냥 두 가지로 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대수리라 그러는데 몰대수리와 폿대수리가 있어요. 근데 몰대수리와 폿대수리의 차이는 그거예요. 고여있는 그 어떤 웅덩이 같은 새 크는 게 몰대수리야. 그 다음에 막 물살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그 여울목 같은 데서 이렇게 크는 게 팥대수리예요. 근데 왜 팥대수리냐면 팥처럼 껍데기가 반질반질해. 몰대수리는 마치 무슨 막 골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것처럼 있어요. 그냥 단순해요. 여기는 약간 고여있는 물처럼 그냥 아무 시련 없이 그냥 이렇게 쑥쑥 큰 것이고, 이 여울목 같은 데서는 계속 물살에 휩쓸리기 때문에 껍데기가 반질반질해지고 시달렸죠. 어떤 게 맛있겠어요? 당연히 이 폿대수리가 훨씬 더 맛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끓이면은 훨씬 깊게 우러나오고, 이게 바로 계미, 식임새, 그늘, 시련, 고난 이런 거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앞에서 말씀 공력, 손, 이게 이제 완주에 있는 한백상의 백인자 어머니가 산골 두부, 야, 이분은 진짜 하루에 한 판 두부 만들어요. 그 두부 만드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야, 정말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한 데서 이렇게 불을 떼요.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 새벽부터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봤어요. 정말 너무나 그냥 가슴이 짠해지면서, 저렇게 정성으로 저렇게 고생해서 만들까. 두부가 한 판 12모예요. 그게 한 판인데 한 모에 3,000원씩 파는데 다 팔면 36,000원이야. 두부값을 올려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좋은 두부예요. 그 다음에 두부 원재료인 콩도 다 그 동네에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3,000원에 팔아. 근데 제가 그 어머니가 그래요. 나 돈 많이 벌었어. 남들 품 파는 것보다 벌었지. 그 동네에서 품 파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단 말이죠. 나 쓰고 먹고 가정에 필요한 거 사고 그러면 됐지. 돈 욕심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음식에 담겨 있는 그런 어떤 그 어머니의 정신, 이런 게 진짜 음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부를 진짜 먹어보니까요, 야, 제가 여기 썼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덤덤한 무미다. 무미. 예. 그래서 그 덤덤한 무미, 이 깨끗하고 담백한 이 두부가 엄청나게 많은 어떤 다양한 맛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두부 이것으로 많은 요리들이 되고 많은 음식의 맛을 내게 되는 어떤 원천 같은 그런 것이죠.
여기 아까 제가 김문신 어머니 홍해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참 기적 같은 삶이고 놀라운 삽킴의 맛이다. 이렇게. 심해를 너울대던 생선의 내장이 깊은 산골에 고단하고 애끓는 삶의 위안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흑산도라면은 먼 바다죠. 그 먼 바다의 깊은 바다에서 나는 그 홍해 내장이 화순이면 옛날에는 산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산골의 어느 하나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는 그런 이렇게 이어졌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자, 음식 이야기는 앞에서 쭉 이야기했지만요. 음식 이야기를 취재하다 보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식재료 관련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전라도 음식의 대표로 홍어를 이야기하지만 홍어는 영산강권의 그 어떤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전라도를 완전히 대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부권이나 또는 전북 쪽에서는 홍어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안 먹기도 했어요. 저는 순천에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잔치상에 홍어가 올라간다 이런 것은 나중에서 알았지, 제 어렸을 때는 동부권의 사람들은 홍어 말고 서대 훨씬 더 잔치 음식으로 쳤죠. 그런데 이 서대 음식은 여수나 순천 분들이 할 얘기가 많죠. 서대 음식에 얽힌 얘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서대를 여수의 그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취재를 해서 이렇게 서대 음식을 썼는데, 군산에 가가지고 군산에서 꽃게와 관련한 취재를 할 때 제가 그 어머니랑 같이 장을 보러 갔는데 그 어머니가 꽃게를 이렇게 샀어요. 꽃게를 샀는데 그걸 끓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꽃게 말고 또 서대 같은 걸 또 사시더라고. 근데 그 고기는 뭐냐면 서대가 아니라 박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박대는 금강 유역에서 나는 고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금강 유역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섬진강 쪽의 사람들은 서대에 얽힌 이야기가 엄청 많아. 근데 군산 사람들은 박대에 얽힌 이야기가 훨씬 많죠. 금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어머니 말씀이 그래요. 이거 서대하고 닮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서대 것이 무슨 고기라고 쬐깐해가지고 맛도 없지. 나는 박대가 크기만 크지 별로던데.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음식과 관련한 그 이야기라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뭐 여기 관제미야 홍어 이야기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어하고 막걸리하고 궁합이 맞잖아요. 그래서 홍어하고 막걸리하고 그 둘이 사랑에 빠졌는데 집안에서 너무 결사반대해서 결혼을 못하고 결국은 이제 그 홍어가 가오리하고 결혼했는데 새끼를 낳았는데 간재미가 나왔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가오리가 막 술만 먹으면 이 새끼가 뭐 내 새끼냐 뭐 막걸리 새끼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야기가 음식과 관련해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를 들면 준치 같은 것도 그래요. 준치 여러분 요새 준치가 잘 안 잡혀요. 잘 안 잡히고 또 일본산 수입도 하고 그러던데 준치 이야기도 재밌잖아요. 준치가 잔가시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잔가시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잔가시가 많아졌을까?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준치가 고기가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남획을 해가지고 그 준치가 멸종 위기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렇게 가시가 안 많았대요. 그래서 준치가 이제 영국에 가서 용왕님한테 하소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우리 종족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희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영국의 용왕님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영국 그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한테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준치가 지금 이제 가시가 없어가지고 위험하니까 준치한테 네 몸에 있는 가시를 하나씩 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다 영국 안에 있는 고기들이 이렇게 준치가 지나가면 자기 몸에서 가시를 하나씩 뽑아다가 막 꼽았다는 거 아니에요. 꼽았는데 뭐 아무리 도와준다고 자기 척추뼈를 뽑아갖고 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덜 아픈 잔가시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준치가 지나갈 때 이렇게 막, 그래서
엄청난 잔가시가 있고 거기 막 질서도 없이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식재료와 관련해서 막 엄청 이야기가 돌고, 이 고흥 그 우도에서 이 뻘낙지 잡는 그 어머니, 이분이 이 별명이 낙지 호랭인데, 없는 낙지도 그냥 만들어서 잡는다 그래가지고 낙지 호랭이에요, 이 어머니가. 제가 이 어머니랑 같이 뭐 4시간, 5시간 같이 갯벌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이 우도에서 낙지를 잡는 어머니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사라졌어요. 아예 없어요. 낙지잡이도 이렇게 갯벌을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잡는 방법은, 이렇게 갯벌을 보면 이 숨구멍이 있어요. 숨구멍에. 그래서 숨구멍을 보면 그 옆에가 이제 낙지가 들어있는 구더기 보이거든요. 그거를 막 파가지고 거기 손을 딱 집어넣어서 건져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4시간 정도 따라다니니까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짠했는지 갑자기 낙지 한 마리를 웅덩이에다가 잡은 것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제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오물오물했는데 진짜 뭔 맛이 안 느껴지. 막. 근데 내가 그때 아까 동상면에 그 우리 이렇게 어머니 한백상의 그 백인자 어머니의 두부 맛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것은 정말 깨끗한 갯벌, 그 대자연 안에 살점 같은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대자연의 살점이다, 이렇게.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에 음식이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실뱀장어 이야기는요, 여수 밤바다로 그렇게 유명한 여수 그 해변에 1월 말이나 2월 초, 아주 이제 겨울의 끝자락인데 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어느 날 제가 밤에 그 바닷가를 이렇게 쭉 걷는데 바닷가 그 방파제 밑으로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줄줄이.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막 내려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쪼그려 앉아서 쭉 이렇게 바닷가로 밑에 물 옆에 쪼그려 앉아서 쭉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후레쉬를 바다에다 이렇게 비추면서, 그리고 주전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조그마한 뜰채 있잖아, 뜰채. 그래서 보니까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장어를 잡는데요. 예. 뜰채나 이 주전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시로라기 같은 진짜 실뱀장어란 말이 딱 맞는 이런 게 눈에도 보일 것 같지도 않은 것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음식에 얽힌 이야기라는 것이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이 실뱀장어 한 마리가 3,000원, 5,000원, 비쌀 때는 10,000원까지 가요. 이게 그걸 아주 이른 초봄에 저쪽 바다에서 오는 그 실뱀장어를 뜨는 그 작업, 그 실뱀장어 하나가 큰 장어가 될 때까지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식탁 안에, 저것이 길러져서 식탁 안에 올라올 때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신비롭고 재미있는 일인지. 또 거기에는요, 이게 한 마리씩만 와서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한꺼번에 부화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있잖아요. 엉켜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 떠버리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렇게 노다지죠, 그것이.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꼬막과 노랑조개 얘기는, 우리가 전라도 사람들은 다 꼬막 그러면 벌교 꼬막을 생각하는데, 이 아주 진흙갯벌에서는 벌교 꼬막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채취하지만 서남해안 쪽, 서해안 쪽의 모래갯벌에는 노랑조개라는 게 있어요. 노랑조개. 까서 보면 약간 새조개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쪽 저 남해안 쪽 벌교나 순천이나 광양이나 이 일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 깊은 꼬막이나 새꼬막 같은 걸 이야기하지만 저쪽 사람들은 그 꼬막을 몰라요. 그 꼬막을. 노랑조개밖에 몰라. 이렇게 그 지역에 따라서 자기 그 자연환경에 따른 물산이 이렇게 다르고 그것마다 이야기가 엄청 많아.
벌교 사람들은 뭐 꼬마 껍데기를 가지고 뭐 그 산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동북권의 사람들은 산소 가면 옆에가 그냥 폐총처럼 막 우부근이 쌓아놓고 다 이렇게 하고, 그 농담처럼 야 나중에 막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 그 뭐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렀을 때 우리 후손들은 여기가 무슨 바다였는지 알겠다 막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농담처럼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서남해안 쪽에는 없어요. 서해안 쪽에는 없어요. 아예 없어. 꼬마 껍데기로 이렇게 막 물운덩이 같은 데를 메꿔 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만든다면 저쪽에서는 노랑조개를 가지고 만들어요. 너무 다르다. 다양성. 제가 그 노랑조개 회무침하고 김칫국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여기다 썼는데, 이게 정말 그쪽에 물 빠졌을 때 그 아주 너른 벌판처럼 너른 갯벌 같은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노랑조개 이런 얘기들이. 자, 그리고 이제 풍경, 그 음식 관련한 풍경, 그다음 조리법, 먹는 방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어떤 음식 이야기가 매우 다양하다. 여기 그 사진 중에서요, 이 사진은 화순 우봉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게 지금 새알심을 빚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보면은 조용하지 않잖아요.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막 여기서 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막 옆 사람의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 사진에 있는 손은 제 손입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새알심을 빚었습니다. 이게 공동체가 같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어온 풍속 같은 겁니다. 그 맛 같은 건데, 이 우봉마을은 들노래로 아주 유명합니다. 수백 년 동안 그 마을의 공동 민속인 들노래가 유명하고, 그것을 지켜왔고 또 마을 공동의 이런 음식 맛도 지켜온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요 굉장히 토속적이고 촌스럽고 막 이런 맛을 촌에서나 먹는 맛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제가 그 이태리에 그 미식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미식대학의 교수와 학생들 한 20여 명 정도가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떤 방문하는 나라의 토속 음식과 관련한 것을 체험하고 연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기관에서 이 미식대학의 한국 그 체험 프로그램에 전라도를 이렇게 가고 싶은데 당신이 전라도 음식 맛 좀 아니까 두 군데만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하나는 홍어를 소개시켰고 하나는 우봉마을에 이게 이제 호박죽 끓이는 거거든요. 새알심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태리의 대학생과 교수들이 왔어요. 한 10대 명, 20명 가까이 왔는데 같이 이렇게 했어요. 같이.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그 가마솥에 막 이렇게 새알심 빚고 가마솥에다가 막 넣어서 죽 끓이고 나눠 먹고 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막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그리고 또 그때 들노래까지 다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음식을 만드는 공동체 문화, 이 음식 맛을 지켜가야 된다. 좀 식상한 얘기인 것 같지만, 상투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 담양인데 창평 저수지에서 제가 이 음식도 이 애호박에다가 돼지고기에다가 이 새우, 민물새우를 같이 이렇게 끓이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음식 제목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애호박 돼지고기 새비국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이 그 저수지, 맑은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떠가지고 그 전도 부치고 뭐 이렇게 튀김도 하고, 그다음에 국을 끓였는데 그때 제가 이 맛을 보면서 느꼈던 게 꼭 그 돼지고기 국이 아니라 꼭 소고기국 같은 그런 맛이, 아주 깔끔한 맛이 나는 그런. 여기 그 강진의 매생이국, 그다음에 전주 미나리꽝과 탕,
진도, 돈조탄 이런 것들 다 그 지역의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진도의 돈족탕, 그럼 진도는 섬이잖아요. 섬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선요리나 막 이런 것이 훨씬 더 각광을 받아야 될 것 같지만 우리도 흔한 것은 별로 이렇게 귀한 맛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은 생선이 진리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돈족탕 같은 것을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음식 이야기가 다 정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흑산도의 이야기로는 역시 그 홍어잡이의 방식을 이렇게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홍어가 이렇게 그 흑산도 연안에 있는 그 해역에서 진짜배기 홍어를 잡아서 그것을 이제 그 흑산도 예량에서 경매를 하고 그 경매에서 바코드를 다 붙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비싸게 진짜 한 점에 10,000원이 넘는 시세에 따라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흑산도 홍어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흑산도 홍어를 전통의 어로 방식으로 잡을 때 그 낚시 바늘을 수선하는 어머니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산도 홍어가 준악으로 잡는 거거든요. 미끼를 쓰지 않는 준악으로 잡는데 이 준악을 요만한 이렇게 다라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돌리는데 바늘이 450개예요. 450개를 촘촘하게 꽂고 그 다음에 가라앉히는 돌멩이와 뜨게 하는 뜰망 같은 것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450개 이렇게 한 바구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걸 이거 포강포강 재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그걸 쭉 늘여서 이제 홍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에 딱 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잡아요. 그런데 그 바늘을 한 번씩 나갈 때마다 이제 그 고기잡이 하고 들어오면은 그게 막 부러지기도 하고 막 펴지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기가 꽂혔다가 또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 힘을 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서 잡은 그런 전통의 어로 방식으로 잡은 흑산도 홍어가 진짜 배기 홍어인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그게 차이가 있느냐. 고기가 바늘에 딱 걸리는 순간 막 요동을 칠 거 아니에요. 요동을 치면 일단 찔리는 자리에서 피가 나지. 피가 나기 때문에 계속 바다에 있는 동안 피가 다 빠져요. 그래서 이 고기는 선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 잡아가지고 제일 힘든 게 먼저 피 뽑는 거잖아요. 피 빼는 거. 지가 바다에서 피가 빠져. 그리고 막 요동을 치기 때문에 살라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요동을 치면서 더 깊게 바늘이 박히고 그러니까 또 피는 나고 그리고 이제 요동을 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지가 먹은 것을 다 개워냅니다. 고기가.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에서 선어 상태, 숙성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서. 근데 만약에 반대로 똑같은 어역에서 그냥 그물을 쳐가지고 잡았다. 그러면은 피도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에 먹은 것도 뱉어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숙성되는 게 아니라 썩죠. 그러니까 이 어로 방식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배기 흑산도 그 홍어라는 것이 바코드를 찍어서 인증을 해서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그 진짜 배기 흑산도 홍어를 유지하는 데는 결국은 그 흑산 군도의 흑산도 무슨 장도, 영산도, 다물도, 대둠도 뭐 이런 흑산 군도의 그 작은 섬들 속에 그 작업을 해주시는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곧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진짜 배기 흑산도 안에 깃들어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여러분 일반이 모르는 이야기가 많고 그 다음에 더 애잔한 것은 그런 지난한 작업 그 하나를 그 고사대 쪽으로 앉아갖고 막 그걸 하고 하는데 그 삭 하나가 이 고리 바구니 같은 거 요만한 거 450개를 간출해서 꽂아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평균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을 아마 3만 원을 준다 해도 안 할 거예요. 눈 빠지게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애틋한 정말 짠한 그런
그 선마을 아낙네들의 어떤 애환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이 음식 안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로 담겨 있다. 이런 이제 음식 이야기가 담긴 풍경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이거 그 만제도 이 벼랑 타고 내려가서 미역 채취한 어머니들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만든 채취한 음식 그 재료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그런 재료죠. 이거 유명한 사진인데 창평, 예. 창평 그 쌀엿 송씨 그 집안에 창평 쌀엿을 이렇게 늘리는 작업인 날로 대고 이렇게 늘리는 작업인데 이 짐작했을지 모르지만 이분은 며느리고 이분은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통의 음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대물림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이분 두 분이서 이게 이렇게 늘리지만 이야기를 안에 들여다보면 시어머니 고부간의 어떤 그 약간의 미묘한 갈등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지난밤에 시어머니한테 뭔가 한 소리를 듣고 좀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여슬을 확 잡아당기기도 하고, 요것 봐라 이런 그런 얘기, 알콩달콩한 그런 삶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평 그 쌀엿을 먹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예, 여기는 순창장에 이 우동 만드는 어머니 겨울에 그런 얘기. 예. 예, 아까 우리 박금자 어머니의 그 참깨 수제비 이렇게 할 때 그 얘기. 자, 이 얘기 무주에서 무주라면은요. 금강상류입니다. 금강상류면 바다로부터 얼마나 멉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바다 생선이나 이런 것이 육지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거의 지금 그 썩기 일보 직전의 것들이 막 들어가죠. 그러니까 막 바다에 가까운 장에서 못판 그런 생선들은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딱 불티나게 팔리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무주까지 그런 바다 생선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생선의 영양소를 섭취했겠어요. 이 상류의 민물고기를 이렇게 어죽으로 끓여서 이렇게 한 것이죠. 이 어죽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머니가 대가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훑어내죠. 이렇게 애벌로 딱 먼저 한번 삶은 다음에 대가리 잡고 다 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찧어가지고 그냥 알맹이만 딱 모아가지고 이것도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는. 지금도 무주 어죽이 되게 유명합니다. 이렇게. 그런 뭐 이건 뭐 짐작하다시피 무한 양파 그 지난한 노동에 뭔가 집약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까 그 고흥 우도에 그 물 빠지면 이렇게 그 뻘낙지 잡는 그 어머니, 낙지 오랭이 어머니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사진이에요. 왜냐, 이분들이 그때 낙지 잡는 그 전문가 어르신 3분인가 4분 계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허리를 다치다가 지금은 이제 물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장면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행위예술가들을 이렇게 1년에 연봉 1억씩 주고 여기 가서 이렇게 해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예. 그 어떤 행위예술보다 더 멋있는. 왜냐하면 여기서 연출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갈매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4마리, 여기 그림자까지 하면 5마리가 있는데 예, 여기 옆에 있잖아요. 수백 마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낙지를 잡으려고 막 낙지 부덕을 이렇게 파잖아요. 파면 거기서 낙지가 먹었던 그 낙지 먹이가 나와요. 근데 그 낙지 먹이가 뭐였냐? 쏙이에요, 쏙. 아마 다른 것도 먹겠지만 여기서는 쏙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쏙이 이제 막 갯벌이 헤집어지니까 쏙이 나와가지고 막 고물고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여기서 낙지를 딱 여기다가 넣고 여기 허리에 딱 묶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수백 마리의 갈매기가 여기 와가지고 쏙을 막 얼마나 개걸스럽게 지그들끼리 싸우면서 먹는지 정말 놀라운 장면. 저는 사람과 어떤 자연이 공생하는, 상생하는 장면이 이런 것이구나. 이 노을 지는 갯벌에서
네 어머니가 몇 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다닐 때 그 옆을 막 따라다니고 둔전거리고 또 막 속을 막 서로 쪼아먹고 있다가 또 이제 다 먹고 나면 또 이 어머니 옆에서 막 빙빙 돌고 있는 이런 장면은 정말 너무나 환상적인 장면은 이게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이건 동광장에서 냉콩 우묵국을 먹는 어머니, 전라도닷컴 잡지에서 찍은 사진 중에서 아마 탑5 안에 들 겁니다. 이 어머니의 표정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약간 저릿한, 연출로는 나올 수 없는. 근데 저는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한 그릇에 1,000원이거든요. 동광장에서. 이 어머니가 그 1,000원은 사드렸던 것 같아. 그런 이 음식, 그 냉콩 우묵국에 담겨 있는 음식. 그리고 이것은 민어, 민어 경단. 아름다워요. 민어도 어머니들이 민어 한 마리에서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존경과 감사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저는 잘 몰랐을 때 살코기만 먹는 사람들이 다 우아하고 폼나 보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 한 마리,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닭 한 마리를 잡을 때 그거 생명을 죽여서 인간의 에너지로 삼을 때 모든 부산물을 다 완벽하게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고 훨씬 자연 친화적인 것이죠. 저기 어디 저쪽 그 사람들처럼 그냥 살코기만 내서 스테이크해서 먹고 뭐 내장, 대가리, 뭐 족발 이런 거 다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가축을 길러야 되고 많은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곡물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약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라도의 어머니들이 모든 식재료를 하나도 생명을 죽여서 만든 음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영양분을 인간의 영양소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그런 방식이다, 문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은 몸과 마음의 양식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물질은 몸의 에너지를 만들고 이야기는 영혼을 살찌운다는 게 전라도 음식 취재의 결론. 음식은 이게 지금 아까 전주 미나리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 지금 깡깡 얼어있는 겨울날의 그 미나리깡 안에는요, 막 푸릇푸릇한 미나리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엄청난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는 그런 그 미나리가 가장 부드럽고 가장 향기롭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식재료가 어떤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견딘 사람들이야말로 겉으로는 뭔가 강인해 보여도 안에는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따뜻함이 가장 있고 인간적인 그런. 그래서 제가 전라도 음식 취재를 하면서 우리들의 어머니가들이 그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면서 그 품어왔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 사람을 대하는 방식, 배려, 존중 이런 것이 음식의 이야기하고 다 맞닿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거 우리 최성욱 선생님 사진을 제가 앞뒤로 좋아하는 사진을 제가 딱 배치를 딱 했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그 물장아 제가 산 것 새 것 벗어드리고 왔는데 이 뒷모습이 얼마나 참 당당합니까? 겨울에 숭어 잡는 그 두우리 갯벌, 그 넓은 모래갯벌에 숭어 잡는 물이 발목에 찼을 때 그 물때에 들어갑니다. 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는 그 물에 이제 숭어가 겨울이니까 땡땡 얼어 죽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죽지도 않는 그런 물때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겨울 숭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식재료의 이야기와 그 바닷가 두리갯벌의 이 선홍택 어르신의 인생 이런 이야기가 다
담겨 있고 또 이분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제일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이 옛날에는 이 뻘이 좋았다, 깨끗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 뭐냐면 끊임없는 간척 사업과 그 바다와 육지가 이렇게 접하는 곳을 방파제를 놓고 간척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물이 그 밀물대 쭉 들어왔다가 그 쭉 빠져나가서 먼 바다로 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걸 다 막다 보니까 물이 부딪혀 가지고 어떤 그 뭐 뻘이나 찌꺼기를 쓸고 가지 못하고 거기다 놔두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고 그 좋은 바다의 환경들, 갯벌 환경들이 변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음식 취재를 다니면서 어떤 우리 같이 한 자연의 어떤 위기 같은 거 이런 것까지 같이 느꼈습니다. 이야기가 음식 이야기가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고 그것이 어느 지역의 문화하고 또 어느 지역의 역사를 다 보여주는 것이다. 전라도 음식 이야기가 맛있고 이야기 속에 전라도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